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세익 전무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오늘 10월 11일 화요일 순서입니다. 지난 금요일 또 어젯밤 미국 시장 많이 빠져서 마음이 많이 안 좋으실 건데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이제 데이터를 찾아보고 통계적으로 확률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요. 최근에 이제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제 내년 시장이 기대된다. 뭐 이런 말씀을 가끔씩 들었는데, 어제 저녁에도 이런저런 이제 중간선거 전하고 중간선거 있고 난 이후에 언제 어떻게 시장이 변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다 보니까, 그 중간선거가 보통 이제 11월 8일, 7일, 6일, 요때 있잖아요. 요때 있는데, 중간선거가 있기 한 달 전이 거의 바닥인 경우가 많았고요. 그러고 나서 1년 동안에 꽤 주가가 많이 오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이제 디테일한 자료를 또 찾아봤는데요. S&P 500 기준으로 해가지고, 중간선거가 있었던 11월부터 그 다음 해까지 주가가 어떻게 됐는지 쭉 1950년 이후로 데이터가 있는데요. 놀라운 게 2018년 11월 달에 중간선거 있고, 그러고 나서 2019년 11월까지 이제 8.6%, 2014년에서 15년 3.3% 해서 제가 쭉 한번 읽어드릴게요. 2010에서 11년도에 15.2%. 참고로 대통령이 처음 4년째 됐을 미국은 4년 중임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첫 대통령이 되고 첫 2년 지났을 때, 그때 이제 3년차, 4년차를 잘해야 이제 연임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경제 성장률이 대통령 선거가 있는 그 전해부터 경제 성장률이 쭉 올라오게 되는데, 그걸 이제 주가가 선반영을 해서 3년차가 주가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미 이제 7년차인 경우에는 좀 의미가 없을 수가 있는데, 어쨌든 2018년에서 19년이 이제 트럼프 중간선거가 있었던 게 2018년 11월이었고요. 그때 2019년도에 19년 한 해만 보면 S&P 500이 28.8% 올랐었는데, 2018년 11월부터 그 다음 해 10월 말까지 보니까 8.6%, 그리고 2014년에서 15년도에는 3.3인데 2010에서 11년도가 이제 오바마 첫 임기 3년차 되는 때거든요. 그때 15.2% 올랐었네요. 그리고 이제 부시 대통령 조지 W 부시 아들 부시 2006년에서 7년 7.6% 올랐고요. 첫 임기가 있었던 2002년 첫 임기의 3년차였던 2002년에서 2003년도에도 3.5% 올랐었고, 1998년에서 99년에 21.5%, 94에서 95, 9%, 90에서 91년 이때는 또 리세션 기간이었었죠. 91년도에 우리가 잘 아는 이라크가 쿠웨이트 침공하면서 그때도 뭐 지금 전쟁 위기 난리였었는데 23.5% 올랐었고요. 요때 아버지 부시가 이제 레이건 대통령 이후로 다시 한번 공화당이 대통령 후보가 당선이 되는데, 이 아버지 부시가 4년 단임하고 끝나버렸어요.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경기가 안 좋아서 단임으로 끝났는데, 그 3년차 주가 수익률은 23.5% 그렇게 올랐었습니다. 레이건 마지막 7년차 18.2% 올랐고요. 레이건 대통령의 첫 임기 3년차에 해당되는 82에서 83년도 주가가 23% 올랐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1982년도 11월 달에 실업률이 10.8%를 기록하고 리세션이 혹독하게 왔다던 그 82년에 83년대도 23% 올랐고요. 78에서 79년도 요때는 이제 카트 대통령이었었죠. 카트 대통령이 그때 당시에 4년밖에 못하고
떨어졌었는데요. 이 78년, 79년도가 1차 오일 쇼크가 있었던 때 아니겠습니까? 그때도 9.2% 올랐었네요. 그리고 74에서 75년도 그때 1차 오일 쇼크 있고 상당히 안 좋았는데 18% 올랐고요. 1970에서 71년 닉슨 게이트부터 해서 난리 났을 때 그때도 주가는 24.9%, 66년에서 67년도에 17%, 62에서 63년도에 23%, 이런 식으로 1950에서 51년 14.8% 한국 전쟁이 터지고 미국이 한국의 전쟁에 참여하고 그날 리통에도 14.8% 이렇게 올랐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요, 한 번도 마이너스 난 해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균 수익률이 보니까 15.18, 중간값이 16.23%, 이렇게 나오니까 주말 동안 어제 미국 시장에 오늘 시장 빠지는 거에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시고요. 이제 거의 이 고통의 시간이 이제 끝나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겠지만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남궁재훈 주임하고 지난주 불꽃축제에서 제가 만났다 했었잖아요. 야, 그 105만 명 중에 어떻게 그 중에 만났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참 대단한 인연이다 하는데, 우리 남궁 주임이 그 일을 하다 보면요, 작년이었네요. 작년 인피니티 때 이제 인턴으로 들어가서 너무 애티튜드가 좋아서 제가 체슬리 투자자문을 차릴 때 우리 회사에 조인할래? 라고 제안을 했었습니다. 인생의 성공은 애티튜드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진대재 장관이 예전에 그렇게 정보통신부 장관 하실 때 요렇게 얘기하셨다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A를 1, B는 2, C는 3 요렇게 이제 점수를 나열을 했을 때 100점이 나오는 단어가 있다 라고 하면서 100점이 나오는 단어가 knowledge, effort, 그 다음에 아카데미, 여러 단어를 해보면 점수가 나옵니다. 그런데 100점이 나오는 단어가 attitude라고 얘기를 어디 연설을 하실 때 그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세요. A는 1, T는 한 20점 이렇게 쭉 다 하면 100점이 나온다고 하는데, 우리 남궁 주임은 본인이 잘못한 게 아닌데 예전에 일을 하다가 제가 이게 왜 이렇게 됐지 물어보니까 본인이 잘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한 거 아닌 거 제가 다 아는데, 그래서 참 나이는 저보다도 한 20살 더 어리지만 참 배울 점이 많다. 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젊은 청년들하고 축구도 많이 하잖아요. 보면 우리 기성세대가 반성해야 될 게 참 많습니다. 요즘 우리 젊은 청년들 우리가 보았을 때는 되게 바라보는 이제 시각과 프레임의 차이인데요. 우리 청년들 보면 우리가 오히려 배울 점이 훨씬 많습니다. 보면 애티튜드 좋고요. 우리는 남 지적질하고 서로 이제 워낙 이제 팍팍하게 살다 보니까, 제가 태어났을 때 102만 명 태어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팍팍하게 살다 보니까 남 짓밟고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살았다면, 우리 청년들 보면 굉장히 매너 좋고 운동해보면요, 훨씬 우리보다 더 배울 점이 많은 그런 청년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훌륭한 청년들하고 같이 일을 할 수 있게 돼서 참 행복하다라고 기도를 많이 합니다. 신문 기사로 이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이번 주에 좀 알아야 될 내용들인데요. 글로벌 공조 사라졌다. 오늘 참고로 전부 매경에서 기사를 따왔습니다. 킹달러 독주의 세계는 각자 도생이라고 되어 있고요. 세계 경제에 지금 뒤흔드는 대형 이벤트가 이번 주에 10월 12일 러시아 안보회의, 어제 크림대교 보복을 시작을 했죠. 그리고 이번 12일 내일이죠. G20 재무장관 회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16일에는 중국 공산당 대표회의가
그리고 11월 2일에는 드디어 이제 미국 FOMC 통화회의에서 이번에 이제 75bp 인상을 하게 되고 11월 8일에는 미국 중간선거가 있게 됩니다. 전 세계 경제의 큰 변곡점이 될 대형 정치 경제적 이벤트가 이번 주를 시작으로 줄줄이 열리는데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G20를 비롯한 국제 공조를 통해서 세계 경제에 닥친 위기를 극복했던 것과는 대조적인 분위기다. 미국과 중국이 반도체, 전기차 등 차세대 주력 산업 분야에서 첨예한 갈등 기조를 지속하는 가운데 오히려 다른 나라의 경제정책을 대놓고 비판하는 분위기도 확산되는 형국이고요. 제넷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이 10일자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 인터뷰에서 강달러 현상의 지정학적 긴장과 통화 긴축에 대응해 안전한 피난처로 가는 흐름일 뿐이라면서 경제 현실을 시장에 반영한 결과라고 밝혔다고 하고요. 최근 금융시장 혼란에 대해서도 시장은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면서 외환시장 개입에 선을 그었다고 합니다. 각국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강달러 기조를 계속 고수하겠다는 선언인 셈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 4월과 7월 개최된 이제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회의를 비롯한 외무장관 회의 등에서도 잇따라 함의문이 커뮤니케 채택이 불발된 바 있다라고 하는데 이번 12일 G20 재무장관 회의를 시작으로 16일까지 일주일간 워싱턴에서 열리는 국제통화기금 IMF와 세계은행 월드뱅크의 연차 총회에서 실효성 있는 해결책을 기대하기 어렵다라는 관측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번에 16일 이제 베이징에서 개최되는 제20차 공산당 전국 대표대회에서 자신의 3년임을 대내외에 공식적으로 천명할 계획이죠. 시진핑 국가주석이 공산당의 이제 아버지라고 불리는 마오쩌둥 이후로 처음으로 3년임하는 중국 지도자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G20 회담까지 돼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밑에 이제 뭐 쭉 읽어보니까요. 크게 다른 부분은 없고요. 이 IMF가 11일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발표를 하고요. 미국 워싱턴 DC에서 10일부터 G20 재무장관 회의와 이 IMF가 열리지만 국제 공조를 위한 기대치는 낮다. 뭐 비슷한 내용들 얘기네요. 네. 그리고 그 다음 기사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자고 나면 오르는 금리, 정기예금 5% 시대 초읽기. 불과 작년 요맘때 저희 회사 찾아오신 분들한테는 제가 그때 당시에는 이제 계속 이제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게 맞냐라고 자꾸만 물어보셔서 그때 이제 뭐 지나고 난 일이니까 말씀드리면 저희 회사 찾아오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제가 KTNG 같은 경우가 배당 수익률이 82,000원 기준으로 한 4.8%, 5% 가까이 되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경제적 자유를 갈구를 하느냐. 금리가 만약에 5%만 되면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10억을 예금을 했다라고 가정을 하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돈이 10억에 10%면 1억이고, 그죠? 5%면 5천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월 400을 받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금리가 1%대가 되다 보니까 10억을 모았다고 열심히 일해서 10억을 모아서 은행에 넣어놨더니 불과 뭐 1년 전에 1%였었잖아요. 그러면 연간 1,000만 원, 뭐 1.2% 받았다 치고 연간 1,200 해봐야 월 100이니까 노후 생활 보장이 안 되잖아요. 국민연금 뭐 얼마 받는다고 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안정적으로 배당이 계속 이렇게 증가하는 물가 상승률을 커버해 줄 수 있는 그런 배당을 줄 수 있는 KTNG 같은 기업은 이제 국가에서 아예 그 담배라든지 이 부분은 진입장벽을 딱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 따라서 이제 수출 모멘트까지 만약에 있으면 성장주가 되는 기업이기도 하고, 그런 차원에서 이제 제가 뭐
그러면 KT엔진을 사놓으시라고 저희 찾아오시는 또 우리 고객분들한테 그렇게 늘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지금 이제 정기예금은 5%가 됐어요. 5%가 되다 보니까 여기 조금만 읽어보고 말씀드릴게요. K뱅크가 정기예금 금리를 연 4.6%로 단숨에 1.1%포인트 인상했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은행이 연 4.55%로 시중은행에서 가장 높은 정기예금 금리를 기록을 했는데 순식간에 이로 밀리자 바로 이튿날 우리은행이 연 4.65%로 다시 올려버렸습니다. 이렇게 자금주치 경쟁에 불이 붙으면서 예금 최고금리 경쟁도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지금 9월 이후에 9번이나 1위가 뒷바뀔 정도로 금리 인상 경쟁이 지금 치열하고요. 통상 이자율 추이에 큰 변화가 없는 정기예금 상품 특성을 감안할 때 수시로 금리가 바뀌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고 라는 평가입니다. 심지어 시중은행 정기예금이 저축은행 금리를 앞지르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는데 현재 저축은행 자산규모 상위 10개사 중 정기예금 금리가 연 4.5% 이상인 저축은행은 한 곳도 없다고 하네요. 우리은행이 그 반면에 4.65, 신한은행이 4.5%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으면서 정기예금 최고금리가 연 5% 시대에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렇게 돼 있고 12일 날 또 통화정책 방향 결정회의를 열어서 기준금리를 결정하게 되는데 0.5%포인트 인상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고 하다 보니까 5% 이런 식으로 되고 이런 금리가 이제 꽤 매력적인 금리가 됐잖아요. 그러면 이런 때가 과거에 이제 IMF 때도 우리나라 금리가 사는 채 같은 경우에 뭐 16%에서 18% 같고 당시에 이제 회사채는 보통 이제 3년 만기다 보니까 삼성전기가 36%에 나왔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우리가 하는 게 맞았나라고 보면 금리가 이렇게 고금리 상품이 나왔을 때는 정기예금 해봐야 1년이잖아요. 근데 이 금리를 3년 동안 가져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또는 이 금리를 10년 아니면 와, 이 금리로 30년 내가 5% 금리로 30년을 받아 먹을 수 있으면 주식 안 해도 되겠죠. 그죠? 예, 그런 개념으로 이럴 때는 정기예금 1년짜리를 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뭐 저한테 이제 채권 투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 이런 질문도 가끔씩 있으셨는데 지금 요 정도 금리가 이제는 거의 이제 고점 친다라고 봤을 때 이게 페드의 정책 금리가 최고치를 찍었을 때 시중금리도 최고치인지 아니면 페드의 정책 금리보다는 시중금리가 먼저 이제 꺾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페드 금리 다 올리고 났을 때까지 기다리는 게 꼭 타이밍이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정기예금 1년짜리 하는 것보다는 3년짜리, 10년짜리 그런 채권에 투자하는 게 오히려 더 좋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나중에 금리가 떨어지잖아요. 금리가 떨어지면 이제 아시겠지만 1년짜리, 3년짜리, 5년짜리, 10년짜리 기간이 긴 거 그걸 갖다가 전문 용어로 이제 듀레이션이 길다고 하는데요. 듀레이션이 긴 채권이 가격이 더 가파르게 오르는 그런 효과까지 있게 됩니다. 네, 그 다음 기사는 2008년 금융위기 특급 소방수에 노벨상을 안겼다. 버냉키 연준 의장 출신 첫 노벨 경제학상이라고 합니다. 네, 1930년대 대공황 연구한 석학이고요. 8년간 2차례 미 연준 의장을 맡아서 양적 완화 주도한 헬리콥터 벤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죠. 그때 당시에 미국발 금융위기였잖아요. 그때 버냉키가 굉장히 보면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그때 당시에 이제 나는 가수다라는 프로가 되게 유행했었잖아요. 버냉키가 그 금융위기를 헤쳐나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경제정책, 통화정책을 쓰거든요. 연준 의장이었으니까 이제 경제정책이라기보다는 통화정책이라고 얘기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그걸 보면서 제가, 나는 가수다. 나는
경제학자다. 나는 연준 의장이다. 뭐 하면서 어떤 자신감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얘기 나왔던 게, 평균, 목표 물가 3% 달성을 하기 전까지는 나는, 헬리콥터에서 돈을 찍어서 뿌리더라도 물가를 올리겠다. 굉장히 강한 메시지를, 그때 주면서 금융위기로부터 이래 탈출을 하게 됩니다. 지금은 완전 반대 분위기죠. 그죠? 기사 조금만 읽어볼게요. 노벨 경제학상은 금융위기 연구에 기여한 미국 경제학자들에게 돌아갔는데요. 특히 2008년 금융위기 당시 페드 의장을 맡았던 벤 버냉키가 수상을 했고요. 제54회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로 2006년부터 2014년까지 연준 의장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글라스 다이아몬드 시카고대 교수와 필립 딥비그라는 워싱턴대 교수 등 총 3인을 이제 선정했는데, 요 두 분에 대해서는 요 다음 기사에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올해 노벨 경제학상은 그동안 현실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경제학계에서 소외받던 금융 분야에 주목했다는 점과 특히 학자가 아닌 관료 출신 벤 버냉키 연구원을 선택한 것이 파격으로 받아들여진다. 최근 몇 년간 노벨 경제학상은 빈곤, 기후변화, 행동경제학, 경매이론 등 현실에 기반한 경제학을 중시해왔고요. 최근 코로나 확산 때 풀렸던 막대한 유동성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서 전 세계가 금리 인상과 긴축 정책을 펼치면서 또다시 글로벌 경기 침체와 경제 위기 공포가 팽배한 가운데 10여 년 전 금융위기를 재조명한 것이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노벨위원회는 금융위기 동안 경제에서 은행의 역할과 금융시장을 규제하는 방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은행 시스템 붕괴를 막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줬다고 이들의 공로를 설명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올해 노벨 경제학상의 하이라이트는 버냉키 연구원인데요. 학자보다 전 연준 의장으로서 각인된 그가 공직에서 물러난 지 8년 만에 경제학자 최고 영예인 노벨 경제학상의 주인공이 된 것인데요. 연준 의장으로서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그의 활약을 인정하는 이들도 있지만 반대로 전 세계를 망쳤다는 극단적인 평가도 있는 논란의 인물이기도 합니다. 존 헤슬러 노벨위원회 회원은 버냉키는 1983년 논문에서 통계 분석과 사료를 통해서 뱅크런이 은행 도산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줬다면서 이는 상대적으로 평범한 경기 침체가 1930년대를 불황으로 전환시킨 메커니즘으로 현대에 들어 우리가 봤던 것 중 세계에서 가장 드라마틱하고 심각한 위기였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유대인 출신인 그는 하버드대 경제학과를 졸업을 했고요. MIT에서 경제학 석박사를 받았었네요. 만 25세 때부터 스탠포드 대학 교수로 재직했으며 이후 프린스턴 대학 교수도 지냈다고 합니다. 29세 때 경제대공황시의 금융중개 기능 마비로 인한 금융위기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침으로써 경기 침체의 폭이 심화됐다는 내용의 논문을 발표해서 전세계 경제학계에서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요. 2000년 경제대공황에 관한 논문집을 공개했을 정도로 최고의 대공황 전문가로 불린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그는 학자로서는 대공황의 사나이, 디프레션 맨이라는 별명이 있다고 합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버냉키 연구원은 1930년대 세계 대공황 당시 고정환율제로 인한 금융통화량 고정이 대공황 회복을 더디게 하는 이유 중 하나였다고 주장을 했다면서 이 연구에 기초해서 2008년 금융위기 때 양적 완화 정책을 펼쳤고 위기를 어느 정도 수습했다고 평가받는다고 합니다. 버냉키 연구원은 앞서 18년간 세계 경제 대통령으로 군림을 했던 앨런 그린스펀 전 연준 의장의 뒤를 이어서 2006년 의장에 올라 8년간 자리를 지켰는데요. 연준 의장 재임기 동안 그가 얻은 또 다른 별명이 바로 헬리콥터 벤이라고 합니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막대한 유동성을 공급하며 헬리콥터로 돈을 뿌리는 것과 같다고 해서 붙여진 별명이다.
그때 당시에 연준의 대차제 대표가 그 2007년만 하더라도 보면요, 8천억 달러 정도였었습니다. 8천억 달러였었는데, 버냉키가 이렇게 돈을 막 찍어내면서 QE1, QE2, QE3까지 하면서 2017년, 18년 초까지 보면 4조 5천억 달러. 어마어마한 돈을 뿌렸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코로나 때 제롬 파월이 또 8조 9천억 달러까지 또 한 번 더 그 4조 5천억 달러에서 2019년까지 QT를 했죠. QT 타이트닝을 하면서 3조 8천억까지 이제 줄었다가 이번에 또 엄청난 돈을 찍어냈고, 그렇게 돈을 찍어낼 때마다 2010년, 11년 물가가 급등하고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지금처럼 똑같이 2년째 되는 해, 위기가 있고 돈을 풀고 나서 2년째 되는 해에 보면 항상 물가 공포 그리고 금리가 급등하고 이런 식으로 똑같이 반복되는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올해 시상식은 알프레드 노벨의 기일인 12월 10일 스웨덴 스톡홀름 콘서트홀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1954년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서 출생을 하셨었네요. 지금은 브루킹스 연구소 상임연구원을 2014년부터 하고 계시네요. 그 다음 기사를 보겠습니다. 가파른 금리 상승, 금융 시스템 두려움을 일으킨다. 지금 이제 경제학상 공동 수상한 다이아몬드 딥비그 교수님 이제 사진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더글라스 다이아몬드 시카고대 교수, 그리고 필립 딥비그 워싱턴대 교수 사진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노벨 경제학상을 공동으로 받은 더글라스 다이아몬드 시카고대 부스 경영대학원 교수와 필립 딥비그 세인트루이스 워싱턴대 올린 경영대학원 교수는 금융위기와 통화정책 분야의 정통한 학자들인데요. 이 다이아몬드 교수와 딥비그 교수는 특히 뱅크런, 현금을 대량 인출하는 그 뱅크런 등 금융위기 원인과 양태를 분석하는 기초 모형인 다이아몬드 딥비그 모형 창안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1953년생인 비슷하네요. 아까 버냉키랑. 다이아몬드 교수는 미국 브라운대에서 경제학 학사 석사 학위를 받았고요. 1980년 예일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땄네요. 그는 홍콩 가기대와 MIT 슬론 경영대학원, 예일대 등에서 강의를 했고요. 현재 시카고대 경영대학원에서 강의 중인데, 1955년 미국 출생인 딥비그 교수는 금융위기뿐 아니라 기업의 지배구조와 금융투자 분야 석학이기도 합니다. 인디애나대에서 물리학과 수학을 전공했네요. 예일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요. 프린스턴대와 예일대에서 강의를 했으며 현재 세인트루이스 워싱턴대에서 금융재무 분야 교수로 재직 중이라고 합니다. 이 두 교수님이 뱅크런을 설명하는 다이아몬드 딥비그 모형을 1983년도에 창안을 했는데요. 그에 발표한 뱅크런 예금보험과 유동성이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이 모형을 처음 공개를 했다고 합니다. 은행이 예금 자산을 바탕으로 유동성을 제공하면서 경제 성장에 기여하고 다시 추가적인 유동성이 예금자의 금융위기에 대한 우려를 키우는 양태를 설명을 하는데요. 유동성이 증가할수록 예금자들의 뱅크런 예상도 강화되면서 위험이 생기는 것인데, 윤택 서울대 교수는 다이아몬드 딥비그 모형의 함의는 뱅크런 등 금융위기가 자기 실현적 요인으로 발생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모형은 이후 1990년대 후반 아시아 금융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설명하는 기초적인 이론 중 하나로 자리를 잡았는데, 이들은 은행의 예금 인출 중단보다 정부의 예금 보험이 더욱 효과적인 뱅크런 대책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수상자 선전 직후 기자회견에서 최근 세계적인 금리 상승 기조와 경기 둔화가 금융 시스템에 대한 불신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진단을 했고요. 내가 생각하는 금융 위기는 시스템이 안정성에 대한 신뢰를
읽기 시작할 때 더 악화된다면서 전 세계적으로 명목금리가 빠르게 오르는 것은 시스템에 대한 두려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어 최근 영국 금융시장에서 이 같은 현상이 일부 목격됐다고 덧붙였고요. 또 다른 금융위기 발생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2008년보다 은행 시스템은 훨씬 더 잘 준비되어 있다면서 위기에 대한 두려움은 은행뿐 아니라 금융부문 어디에서나 나타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냥 이렇게 쭉 읽어보니까요, 이 뱅크런이 일어나는 이유가 자기 실현적 요인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은행이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예금보다도 훨씬 더 많이 이제 대출을 하는 그런 부분이 이제 자본주의의 역사 EBS 프로그램에도 보면 나오죠. 금보관증을 갖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금보관증을 갖고 있는 은행이 그 보관증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대출을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10억 갖고 있는데 100억을 대출을 해주고 있으면 예금금리보다도 실질적으로 받아먹는 대출금리에서 많이 이제 돈을 땡겨올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이제 돈이 갑자기 인출자가 확 몰려버리면 그 갖고 있는 돈을 다 못 주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서 뱅크런에 의해서 은행이 망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그 지급준비율이라고 해서 이제 정부에서 어느 정도 한국은행이나 중앙은행이 지급준비율을 가지고 이제 조절을 하기는 하는데요, 그죠? 네, 그런 가운데서도 이 대출 나갔던 자산이 우리도 보면 이 소상공인한테도 대출 나오고 개인한테도 대출 나오고 부동산 대출로도 은행이 대출 나갔는데, 갑자기 이제 예금 인출이 사태가 뱅크런이 일어났을 때 그 대출금을 회수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꼭 뭐 10억을 초과해서 대출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급준비율 5% 빼고 9억 5천만 대출을 해줬다 하더라도 뱅크런이 일어나면 은행은 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고, 대책, 효과적인 뱅크런 대책에서 여기서 은행의 예금 인출을 중단하는 것보다는 정부의 예금 보험, 정부에서 이제 5천만 원까지 보장을 해준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마 이 얘기는 아예 정부가 보험적인 그런 개런티를 해주는 대책을 내놨을 때 오히려 투자자, 예금을 한 사람 입장에서는 인출을 안 해도 되겠네. 어차피 정부가 물어준다고 하니까. 그랬을 때 이제 뱅크런을 막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슈카가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왔으니까 아마 슈카월드에서도 다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저보다는 훨씬 더 잘 설명을 해줄 수 있을 거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 기사에 몸값 쌀 때 사자, 스타트업 M&A 투자 혹한기에 더 뜨겁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올해 스타트업 M&A가 129건으로 3분기에 작년 125건을 이미 넘어섰고요. 경기 침체로 투자 유치가 어렵자 기업 매각으로 돌파구를 찾고 있다. 스타트업 간 합종 연행도 급증하고 있고, 세탁 1위 동종 플랫폼 입단 인수 이렇게 돼 있는데, 올해 들어 세계 경제 위기가 가시화하자 스타트업 인수 합병이 급증하고 있는데, 이런 스타트업의 비즈니스가 보면 벤처 기업들이죠. 한마디로 이제 벤처 기업들이 이제 돈을 계속 이제 투자를 받아서 성장을 계속 만들어 가야 되는데, 금리가 올라가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돈줄이 말라버리면, 특히나 이제 바이오 기업들도 계속 임상 실험을 해야 되는데 계속 이제 돈이 잘 들어오다가 최근에 뭐 돈가뭄에 지금 시달리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랬을 경우에 어쩔 수 없이 기업을 갖다가 이제 대기업들한테 이제 팔게 되면서 스타트업의 인수합병이 급증하고 있다.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지금 대규모 투자금을 유치하거나 현금을 확보해둔 기업들이 큰 규모의 스타트업 M&A 거래를 성사시키고 있는데, 대기업 계열사 중에서는 카카오게임즈, 현대자동차 요 표에 나옵니다. 카카오게임즈가 라이온하트 스튜디오를 7,540억에 샀고요. LX 인터내셔널이 한국유리공업을 5,925, 그리고 현대자동차 기아가 포티튜드
4,277억. 그리고 한앤브라더스 FV 홀딩스가 바디프렌드도 4천억에 샀네요. 바디프렌드도 뭐 몇 년 전에 1조 넘게 장외시장에서 가격이 형성되면서 이제 성장을 계속 모색을 했었는데, 그리고 트라핀 스튜디오가 투믹스, 그리고 루아 프라이빗 에코티에서 랩지노믹스도 1840억에 샀고요. LG생활건강이 더 크랩샵하고 뭐 쭉 이래 나옵니다. 예. 이럴 때 며칠 전에 이제 네이버가 포시마크라는 회사를 저는 이제 아주 싼 가격에 잘 샀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식으로 이렇게 스타트업 중에서도 이제 자금 조달이 안 되고 이런 고금리 상황에서 보면 어떻게 이제 그 부의 재편이 이루어지냐면요, 결국은 자금이 팍팍해서 자금 조달이 안 되는 기업들도 어쩔 수 없이 이제 고육주책으로 회사를 이렇게 팔 수밖에 없습니다. 이래 팔 때 자금난에 쪼달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좀 헐값에 팔아야 되는 경우도 많이 생기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돈이 많은 대기업 입장에서는 이렇게 싸게 사놨다가 이 기업들을 경기가 좋을 때 또 키워서 팔아먹을 수도 있고, 네, 그런 식의 부의 재편이 일어나고요. 그냥 상장된 주식시장에서는 제가 이제 신용장고 자꾸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미국이나 한국이나 무리한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투자했던 분들이 최근에 이런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바닥에서 매도를 하게 되고, 그 매도한 주식을 헐값에 또 워런 버핏이나 자금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또 사면서 부의 이전이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이 이 스타트업 벤처 기업 쪽에서도 많이 지금 나오고 있네요. 그 후속 기사로 M&A로 스타트업 투자금을 회수하는 게 미국은 45%, 한국은 고작 0.5%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국내 벤처기업 투자금 회수 통로로는 성공 확률 낮은 IPO에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데, 국내 기업들은 이젠 스타트업도 인수 주체를 M&A로 투자 선순환을 만들 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벤처 투자 회수 유형으로 국내와 미국에 대한 이렇게 표가 아주 잘 나와 있네요. 국내는 IPO가 36.7%, 벤처 투자를 했다가 그 투자 자금을 어떻게 회수하느냐, IPO를 통해서 회수하는 게 36.7%, 장외 매각이 44.3%, 그리고 기타가 18.5%인데, 미국만 하더라도 미국도 IPO가 50.2%인데 M&A가 44.5%로 바이아웃 거래고도 5.3%있네요. 미국도 IPO 비중이 꽤 높네요. 50%. M&A, 근데 한국은 장외 매각 44.3%인데 M&A는 0.5%밖에 안 되는데, 미국의 벤처 기업들은 M&A를 통해서 이렇게 44.5%나 투자금을 회수하는 엑싯 통로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어떻게든 IPO에 막 목매다는 게 아니라 이런 기업들과 그리고 대기업에 이렇게 M&A를 통해서 투자금을 회수하는 것도 고민해 봐야 된다. 이런 기사였습니다. 네, 오늘 웜의 신박 와이드 순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건강하고 행복한 한 주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